저는 올해 66세입니다. 남편을 잃은 지 벌써 5년이 흘렀죠. 급성 폐렴이었어요. 건강하던 남편이 단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저는 수원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25평짜리 낡은 아파트였지만 남편과 함께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이었습니다. 외롭긴 했지만 그럭저럭 평온한 나날들이었죠. 딸과는 일주일에 한 번씩 통화를 했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만났어요. 그런데 3년 전 가을 딸이 갑자기 남자친구를 소개하겠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레기도 했고 걱정도 됐죠. 약속한 토요일 오후 딸이 남자를 데리고 우리 집에 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남자를 보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키는 컸어요. 180cm는 좋게 넘어 보였죠. 그런데 첫인상이 너무 강렬했습니다. 반팔 티셔츠 사이로 보이는 팔뚝에는 용 문신이 새겨져 있었어요. 눈매가 날카로웠고 인상 자체가 험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딱딱하고 건조한 목소리였어요. 어머니라는 호칭 대신 장모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말이죠.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거실로 안내했어요. 앉으세요. 차 좀 드릴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대답도 무뚝뚝했습니다. 딸은 옆에서 눈치를 보며 어색하게 웃고 있었어요. 거실에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분위기가 영 편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식사라도 같이 하자며 근처 중국집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4인 테이블에 앉아 메뉴판을 보고 있는데 남자가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여기 물 좀.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식당 직원을 야라고 부르다니.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 직원이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야, 짜장면 왜 이렇게 안 나와? 음식을 주문한 지 5분도 안 됐는데 또 큰 소리를 냈어요. 직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곧 나옵니다 하고는 황급히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딸을 힐끗 쳐다봤어요. 딸은 그냥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말이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식사를 하는 내내 남자는 자기 이야기만 했어요. 저 사업 좀 합니다. 요즘 인터넷 쇼핑몰 쪽으로 잘 되고 있어요. 돈 버는 건 자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따님 잘 모실게요. 말은 그럴싸했지만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눈빛이 차가웠고 말투에서 오만함이 묻어났어요. 저는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무슨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여러 가지 합니다. 온라인으로요. 구체적인 대답은 없었어요. 부모님은 뭐 하시는데요? 아버지는 안 계시고요. 어머니는 지방에 계십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캐묻기도 그렇고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는데 남자가 카드를 냈습니다. 제가 낼게요. 그나마 그 점은 괜찮아 보였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딸과 단둘이 걸으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미나야, 근데 그 사람 좀. 왜요, 엄마? 첫인상이 좀 그래서. 식당 직원한테 말하는 것도 그렇고. 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엄마는 겉모습만 보네요. 속은 좋은 사람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가 뭘 알아요? 저 좋으면 됐죠. 딸이 토라진 목소리로 말하며 앞서 걸어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딸이 행복하다는데 제가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만 나왔어요. 문신, 날카로운 눈빛, 함부로 대하는 말투.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사진 속 남편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우리 딸 걱정이에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죠.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딸은 두세 번 더 남자친구와 함께 집에 왔어요. 올 때마다 저는 최대한 웃으려 노력했습니다. 남자도 처음보다는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계속 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우리 결혼하기로 했어요. 그래, 축하한다, 미나야.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다음 주 토요일에 상견례 할게요. 알았어. 엄마가 준비 잘할게.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기쁘기보다는 걱정이 앞섰어요. 하지만 이미 딸이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상견례는 조용히 치러졌어요. 남자 쪽 어머니만 오셨고 간단히 식사만 했습니다. 결혼식도 소박하게 했어요. 하객도 많지 않았고 식장도 작은 곳이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행복하게 살아야 해, 미나야. 네, 엄마. 걱정 마세요. 딸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니 조금은 마음이 놓였어요. 아마 제 걱정이 기우였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죠. 진짜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됐으니까요. 결혼 후 1년 동안은 그럭저럭 평온했습니다. 딸과는 한 달에 한두 번 통화를 했어요. 만나는 횟수는 줄어들었지만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사위와도 명절 때나 딸 생일 때 얼굴을 봤죠. 그때까지만 해도 큰 문제는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작년 가을 갑자기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집에 가도 돼요? 그래, 언제든 와. 저녁은 먹고 올 거야? 아니요, 그냥 잠깐 들릴게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힘이 없고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저는 부엌을 왔다 갔다 했죠. 딸이 좋아하는 과일이라도 깎아놔야 하나 고민했어요. 1시간쯤 지나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딸이 서 있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얼굴이 너무 헬쑥했어요. 눈가는 퉁퉁 부어 있었고 핏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미나야, 어디 아파? 아니에요, 괜찮아요. 딸은 고개를 저으며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앉은 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손가락만 계속 만지작거렸죠. 저도 옆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응, 말해봐. 부탁이 하나 있어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 엄마, 3천만 원만 좀 빌려줄 수 있어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3천만 원이요. 적은 돈이 아니었죠. 3천만 원?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제 목소리도 떨렸어요. 딸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집에 급한 일이 생겼어요. 제발 좀 도와줘요, 엄마. 무슨 급한 일인데? 말을 해야 엄마가 알지. 그냥 정말 급해요. 꼭 필요한 돈이에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물어도 급하다, 필요하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죠. 미나야, 혹시 준혁이가 사업이 안 되는 거야?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럼 빚이라도 있는 거야? 엄마, 제발 묻지 마세요. 그냥 좀 도와주세요. 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딸의 이런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뭔가 큰일이 생긴 게 분명했죠. 하지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정말 무슨 일인지 말 못해? 나중에 얘기할게요. 지금은 정말 급해요. 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캐묻을 수가 없었어요. 딸이 이렇게까지 애원하는데 어떻게 거절하겠습니까? 알았어. 엄마가 마련해 볼게. 정말요? 고마워요, 엄마. 딸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통장을 꺼냈습니다. 남편 사망보험금으로 받아둔 돈이었죠. 남편이 평생 들었던 보험이었고 남편이 남긴 마지막 돈이었어요. 노후 자금으로 아껴두고 있던 돈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딸이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으로 은행 앱을 켰어요. 딸 계좌로 3천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딸에게 화면을 보여주자 딸이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꼭 갚을게요. 언제까지 갚을 수 있어? 조금만 시간 주면 최대한 빨리 갚을게요. 구체적인 날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딸은 그날 30분도 채 안 있다가 급히 일어났어요. 엄마, 저 먼저 갈게요. 정말 고마워요. 저녁은 먹고 가. 아니에요, 급해서요. 현관문을 나서는 딸의 뒷모습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3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빌려가면서도 이유를 말하지 않다니. 분명 사위와 관련된 일일 거예요. 혹시 사업이 망한 건 아닐까? 아니면 빚에 쪼들리는 건 아닐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새벽 3시까지 천장만 바라봤죠. 남편 사진을 꺼내 들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한 거겠죠? 대답은 없었어요. 다음 날 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미나야, 어제 그 돈. 엄마, 걱정 마세요. 잘 해결됐어요. 그래도 무슨 일인지는 알아야. 나중에 얘기할게요. 지금은 바빠서요. 먼저 끊을게요. 뚝 하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석연치 않았어요. 하지만 딸이 괜찮다는데 믿을 수밖에 없었죠. 그 후로 한 달, 2달이 지났습니다. 딸에게서 연락이 뜸했어요. 제가 전화를 걸어도 바빠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하며 금방 끊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지만 딸은 오지 않았어요. 엄마, 죄송해요. 남편 집안일이 있어서요. 문자 한 통으로 끝이었습니다. 불안했어요. 3천만 원은 언제 갚을 건지, 정말 문제가 해결된 건지 알 수가 없었죠.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4개월이 흘렀어요.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현관 인터폰 화면을 보니 딸과 사위가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뭔가 또 일이 생긴 게 분명했습니다. 문을 열자 2사람이 들어왔어요. 딸은 여전히 얼굴이 어두웠고 사위는 무표정했습니다. 어서 와, 앉아. 2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저는 물을 따라 내왔습니다. 분위기가 무겁고 어색했죠. 사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위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장모님, 죄송한데요. 2억만 좀 급하게 써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물잔이 떨렸어요. 2억이요. 3천만 원도 큰 돈인데 이번엔 2억이라니. 2억? 2억이 어디 있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위는 태연하게 말을 이었어요. 집 담보로 대출 좀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집 담보? 네, 정말 급합니다. 곧 갚을 테니까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라고요. 남편과 평생 모아서 산 이 집을요. 저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미나야, 너도 같은 생각이야? 엄마. 딸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하지 않는 게 대답이었죠.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이 집은 내 마지막 재산이야. 너도 알잖아.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데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한 거니? 사위가 대답했어요. 사업 자금이 필요합니다. 곧 큰 거래가 성사되거든요. 무슨 사업인데? 온라인 쇼핑몰 확장하려고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구체적이지 않았어요. 온라인 쇼핑몰이면 3년 전부터 한다고 했던 그 사업이죠. 그런데 왜 갑자기 2억이 필요한 건가요? 그럼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되잖아. 저희 명의로는 한도가 안 나옵니다. 왜? 그냥 여러 사정이 있습니다. 말을 흐렸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딸에게 물었어요. 미나야, 지난번에 준 3천만 원은? 그건 다 썼어요. 4개월 만에? 급한데 쓸 때가 많았어요. 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 뭔가 타들어갔어요. 3천만 원을 무슨 일에 썼는지도 모르겠고 이제 2억을 달라니. 미나야,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도대체 무슨 일이야? 엄마, 제발 도와주세요.
정말 급해요. 딸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하지만 이유는 말하지 않았어요. 사위가 끼어들었습니다. 장모님, 이번만 도와주시면 정말 큰 기회입니다. 이 거래만 성사되면 1년 안에 다 갚을 수 있습니다. 1년 안에요. 그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3천만 원도 4개월 만에 다 써버렸는데 말이죠. 안 돼. 제 입에서 단호한 말이 나왔습니다. 2억은 너무 큰 돈이야. 그리고 이 집은 내가 살아갈 마지막 터전이란다. 장모님, 3천만 원도 큰 돈인데 갚을 생각은 안 하고 또 2억을 달라니. 이건 아니야. 사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턱을 꽉 다물더니 콧김을 거칠게 내쉬었습니다. 딸도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흘렸죠. 엄마, 날 생각하지 않는 거죠?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니. 그럼 왜 도와주지 않아요? 미나야, 도와주는 것과 이건 다른 문제야. 2억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돈이란다. 다른 부모들은 자식 위해서 집도 팔고 그러던데요. 딸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어요. 미나야, 엄마도 살아야 해. 이 집마저 없어지면 엄마는 어디서 살아? 우리 집에서 살면 되잖아요. 사위가 비아냥거리듯 말했습니다. 그 말투가 싫었어요. 진심으로 모시겠다는 게 아니라 협박하는 것 같았죠. 나는 내 집에서 살 거야. 그리고 2억은 안 돼.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사위가 벌떡 일어섰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잘못 생각했네요. 차갑고 날선 목소리였습니다. 딸도 따라 일어났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노려봤습니다. 엄마, 실망이에요. 미나야. 가요, 여보. 사위가 딸의 팔을 잡아 끌듯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뒤따라가며 말했어요. 미나야, 진정하고 다시 얘기하자. 하지만 딸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쾅 하고 닫혔어요. 복도로 나가는 두 사람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위가 혀를 차는 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들어왔죠. 즉, 3천만 원 줬으면서 2억은 왜 못 준대? 딸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화가 난 채로 떠났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렸죠.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앞만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딸의 눈빛이 계속 떠올랐죠. 실망했다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제가 잘못한 걸까요? 딸을 도와주지 못한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하지만 2억은 정말 큰 돈이었어요.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가 못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갈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겁니다. 그걸 딸이 왜 모를까요? 남편 사진을 꺼내 들었어요. 여보, 내가 잘한 거 맞죠? 그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새벽까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죠. 딸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딸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여전히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저는 매일 집안을 서성거렸습니다. 밥맛도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었죠.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제 생일이 다가왔어요. 66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생일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혼자 일어나 거울을 봤어요. 66세가 된 제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미역국을 끓여줬을 텐데 이제는 혼자 끓여 먹어야 했죠. 부엌에 서서 미역을 불렸습니다. 손이 자꾸 멈췄어요. 딸 생각이 났습니다. 한 달 동안 연락이 없었죠. 오늘이 제 생일인 걸 기억이나 할까요? 아마 잊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
더 서러웠습니다. 미역국을 끓이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점심때쯤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문자 한 통 없었어요. 전화도 오지 않았죠. 혼자 밥을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을까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깜짝 놀라 인터폰 화면을 봤어요. 딸과 사위가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어요. 한 달 만에 보는 딸이었죠. 급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와. 딸은 무표정했어요. 사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들어와 앉아. 두 사람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사위가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장모님 생신 축하드려요.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인사말이었습니다. 그래도 찾아와줘서 고마웠어요. 고맙다. 앉아. 사위가 들고 온 검은 비닐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아니, 놓았다기보다 던졌다는 표현이 맞았어요. 탁 소리가 났습니다. 자, 선물이에요. 사위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봉투를 들어 올렸어요.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뭐가 들었을까 궁금했죠.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안성탕면이었습니다. 5개들이 한 박스였죠.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생일 선물로 라면이요. 그것도 제일 싼 안성탕면을요. 말문이 막혔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요즘 물가도 비싸고 해서요. 사위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실속 있게 드시라고요. 웃으면서 말하는 얼굴이 너무 차갑게 느껴졌어요. 딸은 옆에서 눈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제 눈을 마주치지 않았죠. 저는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고맙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라면 박스를 내려놓았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안성탕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66년을 살아온 제 생일 선물이 라면이라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녁 준비할게. 같이 먹자. 억지로 밝게 말했어요. 네, 그러시죠. 사위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냉장고를 열었어요. 김치찌개 재료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칼질이 제대로 안 됐어요. 눈물이 자꾸 나려고 했지만 참았습니다. 30분쯤 지나 식탁에 음식을 차렸어요. 김치찌개, 계란말이, 나물 몇 가지였습니다.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식사를 시작했지만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죠. 숟가락 소리만 덩그러니 울렸습니다. 한참을 먹던 사위가 입을 열었어요. 장모님, 그 얘기 좀 다시 해도 될까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이영 얘기겠죠. 무슨 얘기? 모르는 척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출건이요. 역시나였습니다. 그건 안 된다고 했잖니. 한 달 생각해 보셨을 텐데요. 사위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생각해봐도 마찬가지야. 2억은 너무 큰 돈이야. 장모님도 참 그러시네요. 뭐가? 3천만 원은 주면서 2억은 왜 안 됩니까? 사위가 따지듯 말했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그건 다른 문제야. 이 집을 담보로 잡으라는 건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럼 장모님은 저희가 망하는 걸 보시겠다는 거네요. 망한다니 무슨 소리야? 사업이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정말 끝이에요. 사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딸도 끼어들었어요. 엄마, 제발요. 우리 정말 힘들어요. 미나야. 엄마가 도와주지 않으면 우린 어떻게 해요? 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안성탕면 때문이었습니다. 그 라면이 제게 깨닫게 해줬죠. 이 사람들은 절 존중하지 않는다는 걸. 일단 방법을 좀 더 찾아볼게. 거짓말이었습니다. 방법을 찾을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이 자리를 모면하고 싶었습니다. 정말요? 딸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응, 알아볼게. 감사해요, 엄마. 딸이 처음으로 밝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어요.
딸과 사위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녁 8시쯤 두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럼 저희 먼저 갈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 장모님, 그건 꼭 좀 부탁드립니다. 사위가 다시 한번 못 박았습니다. 알았어. 현관문이 닫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죠. 거실로 돌아가 테이블 위에 라면, 박스를 봤습니다. 안성탕면 5개들이 66번째 생일 선물.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이게 제 딸이 준 선물이라니. 아니, 사위가 준 선물이겠죠. 하지만 딸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슬펐어요.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남편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보, 나 어떡하면 좋아요? 대답은 없었죠. 그날 밤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어요. 새벽 4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악몽을 꿨어요. 딸과 사위가 집에 들이닥쳐서 집문서를 빼앗아가는 꿈이었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깼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불안했습니다. 차로 30분 거리에 딸 부부가 산다는 게 이제는 무섭게 느껴졌어요. 언제 또 찾아올지 몰랐죠. 또 2억 얘기를 할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지만 거짓말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2억을 줄 수도 없었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틀, 사흘이 지났어요.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생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밤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조금 졸다가도 벌떡 깨곤 했죠. 혹시 누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릴까봐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을 켜도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죠. 부엌 식탁 위에는 안성탕면 박스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치우지 못했어요.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그 라면을 쓰레기 봉투에 넣어볼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국 그대로 뒀습니다. 왜 그랬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아마 현실을 잊지 않으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마트에 장을 보러 가야 했어요. 냉장고가 텅텅 비어 있었죠. 평소에는 집 근처 이마트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딸 부부집이 그쪽 방향이거든요. 혹시 마주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버스를 타고 2정거장 떨어진 롯데마트로 갔어요. 30분이나 더 걸리는 곳이었죠. 장을 보는 내내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혹시 딸이나 사위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도 불안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났어요. 밤에 잠들기 전 현관문 잠금 장치를 확인하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한번 확인하고도 다시 일어나 확인했죠. 딸에게 집 열쇠를 줬던 게 생각났습니다. 결혼할 때 만약을 대비해서 하나 만들어줬었어요. 혹시 그 열쇠로 몰래 들어오지는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철물점에 갔어요. 현관문 보조 잠금 장치를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 직접 달았어요. 망치질하는 손이 떨렸지만 어떻게든 설치했습니다. 이제 안에서만 잠글 수 있는 장치가 생긴 거예요. 조금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죠.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김 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남편 친구 부인이었고 저보다 3살 많았습니다. 가끔 같이 산책도 하고 차도 마시던 사이였죠. 언니, 시간 있으면 우리 집 좀 와요. 무슨 일 있어? 그냥 할 얘기가 있어서요. 1시간 후 김 언니가 왔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언니, 자식이 돈 빌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큰 돈이요.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달라는데. 김 언니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집을 담보로? 그건 안 되지. 그쵸?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미나가 그래?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 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식이 그럴 리가 없어.
분명 사위가 시킨 거겠지. 사위가 2억이 필요하대요. 사업 자금이라고. 2억? 그건 너무 큰 돈이야. 절대 해주면 안 돼. 김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딸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요. 그래도 안 돼. 내 마지막 재산인데 어떻게 그걸 담보로 잡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자꾸 불안해서 김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걱정 마. 딸이 엄마한테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저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안성탕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김언니가 돌아간 후 혼자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0분 거리에 딸 부부가 산다는 게 이제는 무겁게 느껴졌어요. 너무 가까웠습니다.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거리였죠. 만약 제가 계속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화를 내며 자주 찾아오지는 않을까요? 아니면 더 심한 일을 하지는 않을까요? 온갖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밤이 됐어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뭔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어요. 딸 부부집 방향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 멀리 어딘가에 딸이 있겠죠. 제 딸이 정말 저렇게 변한 걸까요? 아니면 원래 이런 아이였던 걸까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멀리 떠나면 어떨까요? 이 동네를 벗어나면 어떨까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래, 멀리 떠나는 거예요. 딸 부부와 거리를 두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 처음으로 마음에 희망 같은 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까요? 고민이 시작됐어요. 그날 밤부터 본격적으로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정말 이사를 가야 할까요? 평생 살던 집을 떠나야 할까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첫째 날 밤이었어요. 눈을 감았다 떴다 반복했죠. 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줘볼까 생각했습니다. 진지하게 대화를 해보는 거예요. 사위 없이 딸하고만 만나서 얘기하면 어떨까요? 미나야, 엄마 마음 좀 이해해줘. 2억은 정말 큰 돈이야. 머릿속으로 말을 연습해봤습니다. 하지만 곧 안성탕면이 떠올랐어요. 66번째 생일에 받은 라면 선물.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딸이 정말 제 마음을 이해해줄까요? 이미 한 달 전에 단호하게 거절했는데도 생일날 다시 왔었죠. 그것도 라면 하나를 달랑 들고 말이에요. 대화가 통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잠이 들었어요.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셨어요. 어젯밤 생각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럼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줄까요? 2억을 빌려주는 거예요. 딸이 그렇게 힘들다는데 한 번만 도와주는 겁니다. 하지만 곧 현실이 떠올랐어요. 만약 못 갚으면 어떻게 되죠? 이 집을 빼앗기는 겁니다. 66세인 제가 갈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딸 집에서 살라고 했던 사위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 차갑고 비아냥거리는 목소리. 딸 집에 얹혀 산다는 게 상상이 됐어요. 눈치 보며 살아야 하는 제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사위의 핀잔을 들으며 작아지는 제 모습도요. 절대 그렇게는 살 수 없었어요. 남편이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이 집. 남편과 함께 30년을 살았던 이 집. 남편의 흔적이 가득한 이 집을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건 제 마지막 안전장치였어요. 둘째 날 밤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 생각만 했죠. 새벽 4시쯤 화장실에 갔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습니다. 눈밑이 시커멓게 그늘져 있었어요. 뺨은 푹 꺼져 있었고요. 며칠 사이에 확 늙어 보였습니다. 이러다 내가 먼저 쓰러지겠네. 혼잣말을 했어요. 침대로 돌아와 다시 누웠습니다. 셋째 날 새벽이었어요. 잠결에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미자 언니였어요. 고등학교 동창이었죠. 작년에 남편을 여의고 여수로 이사를 갔었습니다. 바닷가 근처에 작은 집을 얻어서 혼자 산다고 했어요. 1년 전쯤 전화 통화를 했었습니다. 수진아,
너도 한번 내려와 봐. 바다 보면서 살면 마음이 정말 편해져. 미자 언니의 목소리가 밝았었어요. 여기는 아무도 날 모르니까 자유로워. 매일 바닷가 산책하면서 살고 있어. 그때는 그냥 듣고 넘겼었죠. 저는 수원을 떠날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여수요. 멀리 떨어진 곳이에요. 딸 부부가 쉽게 찾아올 수 없는 거리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래, 여수로 가는 거예요. 이 집을 팔고 여수로 내려가는 겁니다. 처음으로 확실한 방향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또 생각했어요. 여수로 가면 정말 편해질까요? 딸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연락을 끊고 사는 건가요? 딸 얼굴을 다시는 못 보는 건가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선택해야 했어요. 딸을 위해 제 마지막 재산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저를 위해 딸과 거리를 둘 것인가? 셋째 날 오후 2시쯤이었어요. 결심이 섰습니다. 저를 선택하기로 했어요. 66년을 살면서 늘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습니다. 부모님 뒷바라지하고 남편 내조하고 딸 키우느라 제 인생은 없었어요. 이제는 저를 위해 살고 싶었습니다. 남은 인생을 제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부동산 번호를 검색했어요. 집 근처에 있는 공인중개사무소였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했습니다. 정말 괜찮은 걸까요? 후회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이게 최선이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거기 부동산이죠? 네, 그렇습니다. 집을 좀 내놓으려고 하는데요. 어느 아파트신가요? 아파트 이름과 동호수를 말했습니다. 금매로 내놓으실 건가요? 잠시 망설였어요. 금매요. 그럼 시세보다 싸게 팔아야 한다는 뜻이죠. 하지만 빨리 떠나고 싶었습니다. 네, 금매로 내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방문해도 될까요? 네, 괜찮아요. 전화를 끊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았어요. 오후 4시쯤 부동산 직원이 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집안을 둘러보더니 물었습니다. 얼마에 내놓으실 건가요? 시세를 물어봤어요. 요즘 이 평수는 3억 2천 정도 합니다. 그럼 2억 9천에 내놓을게요. 3천만 원을 깎은 가격이었습니다. 그 정도면 금방 나갈 겁니다.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제까지 팔고 싶으세요? 최대한 빨리요.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올리겠습니다. 직원이 돌아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이 집을 파는구나.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이 집을.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게 맞는 길이라고 생각했죠. 저녁이 됐어요. 미자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나 수진이야. 수진아.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 언니, 나 여수로 내려갈까봐. 정말? 갑자기 무슨 일이야? 사정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미자 언니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 잘 생각했어. 내려와. 언니가 도와줄게. 고마워, 언니.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저녁 하늘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부동산에 집을 내놓은 다음 날부터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보러 오겠다는 사람들이었어요. 주말에만 3팀이 다녀갔습니다. 모두 금매라는 걸 알고 온 사람들이었죠. 언제까지 비워주실 수 있나요? 한 달 안에 가능합니다. 서둘러 대답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 부부가 계약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부부였습니다. 아이가 둘 있다고 했죠. 학교가 가까워서 마음에 들어요. 부인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계약금을 받았어요. 2억 9천만 원 중 3천만 원이었습니다. 잔금은 2주 후에 치르기로 했죠. 서류에 도장을 찍는 손이 떨렸어요. 정말 이 집을 떠나는구나. 실감이 났습니다. 그날부터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40년 가까이 모아온 물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옷장을 열었어요. 남편 옷이 아직도 걸려 있었습니다. 5년이 지났는데도 버리지 못했던 옷들이었죠. 한 벌 한 벌 꺼내 박스에 담았어요. 남편 냄새가 아직도 나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여보, 미안해요. 우리 집 이제는 떠나야 해요. 옷을 꼭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거실 서랍장도 정리했어요. 딸 어릴 적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돌잔치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수학여행 갔을 때 사진. 사진 속 딸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미나야, 너 어쩌다 이렇게 됐니?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사진들을 작은 앨범에 따로 모았어요.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정리만 했습니다. 필요 없는 물건들은 버렸어요. 가구들은 새 주인에게 넘기기로 했죠. 여수로 갈 때는 최소한만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큰 박스 10개 정도만 챙겼어요. 옷가지, 이불, 그릇 몇 개, 사진첩, 남편 유품 일부. 그게 전부였습니다. 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생일 이후로 한 통의 전화도 문자도 없었죠. 어쩌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말하면 또 복잡해질 테니까요. 이사 전날 밤이었습니다. 텅 빈 집을 둘러봤어요. 가구들만 남아있는 거실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방마다 돌아다니며 벽을 쓰다듬었어요. 안녕, 우리 집. 그동안 고마웠어. 눈물이 또 났습니다. 하지만 슬프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묘하게 후련한 기분도 들었죠.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무도 저를 괴롭히지 않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사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씻고 간단히 빵 한 조각을 먹었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7시에 왔어요. 박스들을 트럭에 실었습니다. 여수까지 가시는 거죠? 네, 맞아요. 오후 3시쯤 도착할 겁니다. 저는 버스를 타기로 했어요. 먼저 내려가서 집을 정리하려고 했죠. 미자 언니가 작은 원룸을 구해뒀습니다. 바닷가에서 10분 거리라고 했어요. 보증금 5천, 월세 40만 원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적당한 집이었죠. 집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둘러봤어요. 30년을 산 집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웃고 울었던 곳이었죠. 딸을 키웠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안녕. 작게 인사를 하고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아침 8시 30분 여수행 버스를 탈 예정이었습니다. 정류장 의자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어요. 딸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내야 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입력했습니다. 미나야, 앞으로 각자 인생을 살자. 나도 내 마지막 재산은 지켜야 해. 도와주는데도 한계가 있단다. 앞으로는 각자의 인생을 살자.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메시지가 발송됐습니다. 곧 전화가 올 거예요. 하지만 받지 않을 겁니다. 버스가 도착했어요. 짐을 싣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죠. 창밖으로 수원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딸이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전화를 받을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결국 받지 않았어요.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또 받지 않았죠. 문자가 왔어요. 엄마, 무슨 소리야? 전화 좀 받아. 무시했습니다. 연달아 전화가 3번 더 왔어요. 모두 받지 않았습니다. 버스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어요. 휴게소에 잠깐 들렀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와서 통신사 대리점을 찾았어요. 번호 변경하고 싶은데요. 신분증 주세요. 10분 만에 번호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딸도 사위도 제게 연락할 수 없어요.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버스에 다시 올라탔어요. 창밖 풍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고속도로 양옆으로 산들이 지나갔어요. 터널도 몇 개 지났습니다. 점점 바다 쪽으로 가까워지는 게 느껴졌죠. 오후 1시쯤 여수에 도착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니 공기가 달랐어요. 짠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미자 언니가 터미널에 마중 나와 있었어요. 수진아, 언니,
두 사람은 꼭 껴안았습니다. 고생했어. 이제 다 괜찮을 거야. 고마워, 언니. 언니 차를 타고 새 집으로 갔어요. 바닷가가 보이는 주택가였습니다. 3층짜리 작은 건물의 2층이었죠. 방 하나, 주방 겸 거실, 화장실. 작지만 깨끗했습니다. 어때? 괜찮지? 응, 좋아. 정말 고마워. 창문을 열었어요. 바다 냄새가 확 들어왔습니다. 멀리 갈매기 소리도 들렸죠. 이삿짐 트럭이 도착했어요. 박스들을 들여놓고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언니가 도와줘서 금방 끝났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오늘은 내가 저녁 살게. 나가서 먹자. 언니와 함께 근처 식당에 갔어요. 생선구이 정식을 먹었습니다. 싱싱한 생선이 입에서 살살 녹았죠. 여기 음식 맛있지? 응, 정말 맛있어.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였습니다. 언니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혼자 남은 집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무섭거나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온했죠. 밤 9시쯤 바닷가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바닷길을 걸었어요. 파도 소리가 철썩철썩 들렸습니다. 별이 쏟아질 것처럼 많았어요. 수원에서는 볼 수 없던 별들이었죠. 벤치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검은 바다 위로 달빛이 반짝였어요. 눈물이 또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후련하고 홀가분한 눈물이었죠. 이제는 내 인생을 살 거야. 바다를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66년을 남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 살 거야. 바람이 불어왔어요.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마음속에서 뭔가가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오랫동안 짓눌려 있던 게 사라지는 것 같았죠. 1시간쯤 앉아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오랜만에 편안했습니다. 불안하지 않았어요. 누가 찾아올까봐 두렵지도 않았죠. 여기는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곳이었습니다. 딸도 사위도 찾을 수 없는 곳이었어요. 저만의 공간이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이 들었어요. 악몽도 꾸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창문을 열자 아침 바다가 보였습니다. 햇살이 반짝이는 바다였죠.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좋은 아침이야. 혼잣말을 하며 웃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겁니다. 이제 저는 주인공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주인공 말이에요.